2025년 12월 22일 베이징의 겨울은 유난히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군대의 심장부라 불리는 8일대교 건물 안은 겉으로는 화려한 상장 진급식 준비로 분주해 보였지만 그 안을 흐르는 기류는 기묘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무대 위에 선 시진핑 주석의 모습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목은 미세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불쾌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행사의 주인공은 주석 본인이 되어야 마땅하지만 이날 장례의 분위기를 주도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였습니다. 그는 명령서를 낭독하며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했고 군 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장승민이 사회를 맡아 행사를 이끌어갔습니다. 이날 전면에 나선 두 명의 새로운 상장은 동부전구 사령관 양지빈과 중부전구 사령관 한승연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군 출신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이들의 등장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지난 10년간의 정치적 구도를 뒤집는 거대한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두 공군 장령의 무게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3개월 전으로 되돌려 봐야 합니다. 2025년 9월 3일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기념 열람식 현장입니다. 당시 열람식 총지휘관으로서 시 주석에게 경례를 올렸던 인물이 바로 한승연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그의 계급이 중장이었다는 점입니다. 중국군의 오랜 관례에 따르면 대규모 열람식의 총지휘관은 반드시 상장 계급이 맡아야 합니다. 하지만 관례를 깨고 중장 신분인 한승연이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은 시 주석이 직접 발탁했던 상장들이 이미 숙청되었거나 연금 상태에 빠져 권력의 공백이 생겼음을 방증하는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장유샤 부주석이 공군 배경을 가진 한승연을 중장 신분으로 무대 중앙에 세운 것은 그 배후에 후진타오라는 거물급 원로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세상에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승연의 이력을 살펴보면 그가 왜 후진타오 계보의 핵심 인물인지 명확해집니다. 그는 명망 높은 공군 제3사단 출신으로 그의 직속 상관은 전 공군 부사령관 정굉량이었습니다. 정굉량은 과거 후진타오 시대의 주석이 직접 악수를 나누며 신뢰를 보냈던 대표적인 장령입니다. 반면 한승연은 시 주석 체제 아래에서 7년 동안이나 상장 승진을 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시 주석 파벌에 의해 철저히 견제받고 눌려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 주석의 세력이 약화된 9월 열람식에서 갑자기 총지휘관으로 발탁되더니 불과 3개월 만에 상장으로 초고속 승진하며 수도 베이징을 방어하는 중부전구를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군권의 핵심이 더 이상 기존 지도부의 손에 있지 않다는 철석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중부전구를 맡은 한승연보다 더욱 위협적인 인물은 대만 해협의 최전선인 동부전구를 접수한 양지빈입니다. 양지빈은 2011년 7월 후진타오 주석 시절에 소장 계급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장에서 중장으로 올라가기까지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바로 시 주석의 집권 기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승진해서 배제되었고 심지어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군 개혁 이후 뒤처리를 담당하는 임시직이나 민병대를 관리하는 이선 한직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군인으로서 가장 혈기왕성하고 능력을 발휘해야 할 50대 중반의 황금기를 변방에서 보낸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명백한 탄압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지빈의 진정한 가치는 그의 초기 이력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과거 공군 항공병 제26사단장을 역임했는데 이때가 중국 공군이 일반 전투기 부대에서 조기경보기 중심의 특수부대로 전환되던 매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조기경보기는 현대 공군의 눈이자 전략적 핵심 자산으로 이를 관리하는 인물은 군 최고 통치자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강택민에서 후진타오로 권력이 이양되던 민감한 시기에 양지빈은 후진타오의 과학 강군 노선을 실천하는 핵심 친위 세력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를 장유샤가 다시 끌어내어 동부전구라는 가장 뜨거운 자리에 앉힌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거 무모하게 돌격만 강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후진타오 시대의 정밀한 정찰과 안정적인 전략 운용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군의 칼날이 점차
후진타오 계열의 색채로 물들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퍼즐을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은 신임 동부전구 부정위 장계춘입니다. 그는 지난 12월 13일 난징 국가공제일 행사에서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매년 정치적 무게감이 실리는 이 행사에서 작년까지는 시 주석의 핵심 측근들이 자리를 지켰지만 올해는 양지빈과 장계춘이라는 새로운 얼굴로 교체되었습니다. 장계춘의 배경은 그 누구보다 붉고 선명합니다. 그는 로켓군 전신인 제2포병 출신으로 미사일 발사 선봉령의 정위직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 부대는 후진타오 시대의 과학발전 선봉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당시 통치 이념인 과학적 발전관의 상징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후진타오 전 주석은 여러 차례 이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손을 잡으며 각별한 애정을 보였고 장계춘은 그 현장을 지켰던 직계 부하입니다. 더욱이 장계춘은 후진타오와 같은 안휘성 출신이라는 강력한 지연으로 묶여 있습니다. 10년의 억눌림 끝에 돌아온 양지빈과 후진타오의 이념을 몸소 체득한 장계춘이 동부전구의 사령관과 정위로 손을 잡은 것은 기존 세력의 기반이 뿌리째 뽑혔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복건파가 주도하던 공격적인 기조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후진타오의 근위대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동부와 중부 전구의 권력 이동이 공개적인 외과 수술식 혈액 교체였다면 서쪽 변방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조용하지만 더욱 치명적인 심장의 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대서북 지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21일 상장 진급식이 열리기 단 하루 전이었습니다. 당의 공식 매체인 인민일보와 중국 군망의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군사훈련 소식 같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놀라게 할 거대한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사의 주인공은 육군 제76집단군이었습니다. 전회 정신을 학습하고 관철한다는 제목 아래 약 600자 정도의 짧지 않은 글이 이어졌습니다. 개혁과 강군 그리고 훈련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담겼지만 기사를 꼼꼼히 살피던 분석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사 전체에서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전의 공식 문서나 군 기사에서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대역죄에 가까운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평소라면 강군 사설이나 주석의 지휘를 따른다는 문구가 수십 번은 반복되어야 마땅합니다. 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라는 단어는 등장했지만 그 뒤에 따라붙어야 할 특정한 이름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기자의 단순한 실수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의 이력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손진과 장례봉이라는 이 두 기자는 해방군보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기자들입니다. 4년 전인 2021년 11월에도 이들은 똑같이 76집단군의 학습 소식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들의 기사는 관병들이 사상과 행동을 당 중앙과 시 주석의 결책 배치에 통일해야 한다는 표준화된 문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 중앙 뒤에는 반드시 주석의 이름이 보증수표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기사에서 그 이름은 모호한 당과 인민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제76집단군이 어떤 부대인지 알면 이 사건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다가옵니다. 청해성 선영에 사령부를 둔 이 부대는 과거 제21집단군의 후신으로 고원과 사막에서 실전을 다지는 최정예 야전 부대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서북의 늑대라고 부릅니다. 인도나 티베트 국경을 마주하며 언제든 실탄을 장전하고 전선에 나설 준비가 된 이 핵심 주력군이 공식 매체에서 최고 통수권자의 이름을 지워버린 것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정위와 군장은 목이 달아날 일이었고 신문사 간부들은 즉각 해임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사는 게시된 지 며칠이 지나도록 삭제되지 않고 온라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최고 지도자와 거리를 두는 이른바 원습 현상이 장유샤 부주석 개인의 돌발 행동이 아니라 군 전체 시스템이 눈치를 보며 시작한 거대한 흐름임을 보여줍니다. 서북의 늑대들이 이렇게 대담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서부전구 사령관과 정위 그리고 해방군보 편집장까지 이미 바뀐 바람의 방향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서부전구는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만큼 정치적 기류에 민감합니다. 과거에는 살기 위해 주석의 이름을 외쳤다면 이제는 입을 닫는 것이 새로운 생존 전략이자
새로운 권력 중심인 원로들과 장유샤 부주석에게 보내는 충성의 서약이 되었습니다. 대북서의 형제들은 이미 눈치를 챘으니 우리는 이제 개인이 아닌 당 중앙과 군사위원회, 집단 지도체제만을 인정하겠다는 무언의 선언을 한 셈입니다. 동부전구인 대만 해협과 중부전구인 베이징 수비대에 이어 가장 먼 서쪽의 전선까지 하나둘씩 기존의 그림자를 지워가고 있습니다. 이는 거대한 포위망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때 모든 종이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모든 이의 입에 오르내려야 했던 그 이름이 군 공식 담론에서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생명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리는 신호는 이처럼 가장 보수적이고 엄격해야 할 군의 기록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군대의 마음이 조용히 변해가는 것은 이 거대한 붕괴의 첫 번째 도미노에 불과합니다. 군권의 상징인 총구가 더 이상 한 사람을 향해 정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중남의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침식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서북 고원의 차가운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이 소식은 베이징의 권력자들에게 그 어떤 물리적인 타격보다 더 뼈아픈 경고로 다가가고 있을 것입니다. 군대의 변심이 보이지 않는 깊은 균열이었다면 지방정부가 생존을 위해 선택한 길은 이제 노골적인 반항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선을 청해의 군영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옮겨 산서성으로 향해 봅니다. 2025년 12월 16일 깊은 밤, 산서성 정부는 전격적으로 붉은 인장이 찍힌 공식 문서를 세상에 던졌습니다. 산서성 정발 2025년 제12호라는 번호가 붙은 이 문서는 무려 124건에 달하는 기존 규정들을 일시에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중의 이목을 끌고 관료사회를 술렁이게 만든 대목은 2020년부터 시행되어 온 전성의 불꽃놀이 및 폭죽 금지 통지였습니다. 생산과 경영, 그리고 저장과 운송은 물론이고 사용하는 것조차 철저히 막았던 이 강력한 규제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많은 뉴스는 단순히 명절 분위기가 돌아왔다거나 정부가 마침내 민심에 귀를 기울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민생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지방정부가 중앙의 강력한 통제에서 벗어나 과거의 정책을 철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만약 정말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면 공청회를 열고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서성 정부는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폐지를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라기보다 다급함에서 비롯된 자구책이자 과거의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폭죽을 금지하는 것은 상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환경보호라는 명목 아래 성적표를 잘 받기 위해 폭죽 하나만 터뜨려도 구금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스스로 그 명분을 내팽개친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경제적인 생존 때문입니다. 산서성의 재정은 이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력 산업인 석탄은 예전만큼 팔리지 않고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으며 공무원들의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폭죽 소비를 통해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고 내수를 진작하며 일자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그동안 애지중지하던 환경보호라는 간판을 스스로 부숴버린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의 체면보다는 실리를 택한 셈입니다. 한꺼번에 124개의 규정을 폐지했다는 사실은 지난 몇 년간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던 정책들이 얼마나 기업과 시민들의 숨통을 조여왔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경제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임계점에 도달하자 지방 관료들은 거대한 규제의 짐을 벗어던지는 이른바 휴크식 완화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산서성의 노련한 관료들이 이토록 대담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베이징의 기류가 예전 같지 않다는 영민한 감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경제를 살리라고 외치는 목소리와 안보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충돌하는 사이 지방정부는 그 틈을 타서 자신들만의 생존 방식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산서성 지도부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움직임의 배경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재 산서성을 이끄는 서기 당등결은 군수산업 부문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 국방과 기술 분야에서 강력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군 내부의 실세인 장유샤 부주석의 지원을 받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지사 노동량 역시 705 세대의 기술 관료 출신으로 실무 능력이 뛰어난 인물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정치 논리에 매몰되기보다 현장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실무형 관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산서성을 일종의 특별구역처럼 운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앙에서 지시하는 정치적 안전보다 당장 눈앞의 민생과 조직의 생존이 더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들은 더 이상 맹목적인 복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지방 할거주의의 싹이 트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산서성이 첫 발을 떼었으니 이제 다른 성들도 줄을 지어 과거의 무리한 정책들을 폐기하며 각자 도생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의 권위가 흔들리는 틈을 타 지방 정부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기 시작한 이 풍경은 거대한 체제의 내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 없는 아우성과 같습니다. 산서성의 밤하늘을 수놓게 될 폭죽 소리는 단순히 축제의 시작이 아니라 낡은 질서가 퇴장하고 새로운 생존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요란한 경고음이 될 것입니다. 군대의 변심과 지방의 자구책이 체제의 피부에 나타난 증상이라면 권력의 심장부인 중남의 핵심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이 거대한 몸체의 중심에서 발생하는 심근경색과 같습니다. 최근 리창 총리의 행보를 유심히 살펴보면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기류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석의 뒤에서 고개만 끄덕이던 비서나 가신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최근의 리창은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고 때로는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는 듯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성격 변화가 아니라 권력의 추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가장 역설적이고도 극적인 대목은 한때 패태자라 불리며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던 후춘화의 복귀설입니다. 불과 3년 전인 제20차 당대회에서 후춘화를 비롯한 공청 단파가 얼마나 처참하게 몰락했는지 우리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당시 노골적으로 배제되었던 인물을 다시 불러들여 경제 구원 투수로 삼으려 한다는 소식은 그 자체로 현 지도부의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꼴입니다. 자신의 측근들로만 채웠던 자리가 무능함으로 증명되자 결국 숙적이었던 이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도움을 청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는 독재자의 권위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신이 내렸던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그가 가졌던 절대적인 무오류성의 신화는 파괴됩니다. 후춘화의 복귀는 단순한 인물 기용이 아니라 기존 권력 체제가 스스로의 한계를 시인하고 다른 세력과 타협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타협이 진정한 화해나 협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중남해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마치 타이타니코의 1등석에 앉은 도박꾼들이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지막 판돈을 걸고 서로를 속이는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 주석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후춘화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정치적 약속을 남발하고 있지만 그가 발행한 정치적 어음은 이미 시장에서 신용을 잃었습니다. 친수티바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는 것을 목격한 관료들에게 주석의 약속은 더 이상 안전보장책이 되지 못합니다. 후춘화 역시 자신이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계산하고 있는 것은 주석의 신뢰가 아니라 이 체제가 과연 며칠이나 더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존의 시간표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위층의 분열과 불신은 하부 조직으로 갈수록 더욱 적나라하게 투영됩니다. 지도부가 서로의 뒷덜미를 잡고 싸우는 동안 국가의 행정망과 통제 시스템은 급격히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산서성에서 폭죽 금지가 풀린 것처럼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지역에서 중앙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독자적인 결정들이 쏟아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질서로의 추락이라기보다 비정상적으로 억눌려 있던 사회가 스스로 숨을 쉬기 위해 균열을 내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억압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는 이처럼 가장 높은 곳의 불협화음과 가장 낮은 곳의 일상적인 저항이 만나는 지점에서 완성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8.1대교에 서늘했던 진급식 현장과 최고 지도자의 이름을 지워버린 서북의 군보기사, 그리고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발표된 산서성의 규제 폐지 소식까지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의 목소리만 존재하던 시대가 끝나고 다양한 목소리와 실질적인 힘들이 충돌하며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전환점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끼워 맞추려 했던 역사의 수레바퀴는 이제 제 갈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위적인 통제와 억압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묶어둘 수는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이 흐르는 자유와 생존에 대한 갈망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소수의 권력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보통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산서성의 밤하늘을 수놓은 그 찬란한 폭죽 소리는 단순히 연말을 축하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우리를 짓눌렀던 답답한 공기를 뚫고 터져나오는 희망의 외침이자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리는 전주곡입니다. 낡은 것은 가고 새로운 것이 오는 것은 자연의 섭리이며 그 흐름을 거스르려는 시도는 언제나 덧없는 허상으로 끝날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변화를 두려움이 아닌 기대 섞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지혜를 쌓아온 어르신들의 인내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젊은 세대의 열망이 만날 때 사회는 비로소 건강한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개인의 야망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존엄과 행복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이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 희망의 불꽃이 작게나마 피어오르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통찰과 위안이 되었기를 소망하며 저 너머에서 들려오는 저 우렁찬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준비한 모든 내용을 마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기다립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고 울림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